자, 여기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행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수평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행적인 지향하는 있죠. 가치로서 형평 또는 평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형평 평등은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죠.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닫아버릴래? 거기 앞에. 오케이. 자, 평등에는 이제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과 이제 상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평등은 차이를 부정하는 있죠. 이러한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래. 절대적 평등은 차이를 부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상대적 평등은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평등을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평등이요. 자,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래.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래.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래.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다 져야 돼요. 근데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지는 것, 이게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대적 평등이야. 그래서 이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차이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야. 그래서 상대적 평등은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평등을 상대적 평등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절대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래. 그럼 상대적 평등은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있죠. 나누어지죠. 상대적 평등은요. 수평적 평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직적 평등으로 나눠집니다. 수평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이게 수평적 평등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수직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수직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수평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직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평적 평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채 있죠. 이게 수평적 평등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직적 평등의 대표적인 게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에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이게 수직적 평등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거기 번호 표시가 1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번, 2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롤스는 최소 최대 원칙.
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롤스가 말하는 사회적 형평은 정의의 원리로서 있죠. 주장되고 있죠.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제1원리라는 걸 제시하죠. 그 다음에 이 원리라는 것도 제시합니다. 자,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동등한 자유의 원리가 있지. 동등한 자유의 원리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와 침해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 보장, 최소 보장,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게 동등한 자유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제2원리는 다시 두 가지 원리로 나눠지지. 어떤 원리가 있어? 기회, 균등의 원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차등, 조정의 원리라는 게 있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가 균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용인돼야 된다, 시정돼야 된다. 용인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라고 해서 뭐 빈부의 격차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기회가 균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용인돼야 되고, 만약에 그 차이가 기회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라면은 그건 어떻게 돼야 된다? 시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차등 조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정돼야 되냐면 맥스민 기준에 입각해서 시정돼야 되죠. 이 기준이란 뭐야?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죠. 뭐가 틀려 있어? 미니맥스가 아니라 맥스민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최소 극대화의 기준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란 뭐냐?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롤스는 극빈계층을 없애는 게 정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극빈계층을 없애는 게 정의다. 그 다음에 이 원리들 중에서 롤스는 어떤 원리를 가장 우선시해요? 이 원리를 우선시하지? 그 다음에 이 원리 중에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어떤 것을 우선시한다? 기회균등의 원리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럼요. 사 번 지문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했던 행정가치는 뭐야? 능률이라는 걸 강조하죠. 어떤 능률을 강조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가치는 능률이지. 어떤 능률을 강조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지. 자, 행정 행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있죠. 행정가치는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합리성을 강조하죠. 발전행정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가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합니까? 효과성을 강조하죠.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행정가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합니까? 형평성을 강조하죠.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가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합니까? 생산이나 효율성을 강조하죠.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행정가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해? 신뢰나 투명성을 강조하지. 신뢰나 투명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발전행정론에서는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효과성이 중요시됩니다. 4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형평성은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가치다? 신행정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가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 4월) 달에는 문제를 1, 2월 달에는 1, 2, 3월 달에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 많이 풀었는데 저는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문제를. 네,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문제 푸는 것에 허덕여서요, 점수가 안 올라. 그리고 그거 검토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그냥 설명이라도 자세히 하자 라는 방향으로 잡아요. 저도 있죠, 한 문제 갖고 2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시간에 있죠, 한 회씩 이렇게 계속 풀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풀면 뭐 할 거야? 점검을 안 하는데. 그 개수가 너무나 많으니, 틀린 개수가 너무나 많아서 점검을 못해. 허덕여. 그래서 에라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라도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4시간에 2회, 조금 더 나가면 3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인간관계론, 사회적 능률성, 행태론, 합리성, 발전행정론, 효과성, 신행정론, 사회적 형평성, 신공공관리론, 생산성 또는 효율성, 거버넌스, 투명,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요.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을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 해서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총론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하죠. 총론에서는 거버넌스라고 그래, 거버넌스. 정책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뭐라고 표현해요? 정책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정책 네트워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책 네트워크요. 행정학 총론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하고, 정책학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뭐라고 한다? 정책 네트워크다 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사회가 거버넌스가 상당히 많이 진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코로나를 이쪽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참여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 참여하고 있죠. 또 누가 참여하고 있어? 의료진들 참여하고 있지. 또 누가 참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참여하고 있지. 중앙정부 참여하고 있지. 또
시민들이 자가격리하고 있죠. 또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있고 국제기구, 보건기구가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야, 전 세계의 문제야. 전 세계의 문제니까 한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어렵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거버넌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협치를 말합니다. 그럼 그 협치에 있죠. 주체가 누구냐. 아젠다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젠다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지는데 협치의 주체가 누구냐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거버넌스 또는 정책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세 가지 네트워크 모형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이건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정부 모형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죠. 하위정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철의 삼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라는 네트워크 모형이 있죠. 정책 공동체요.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성격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고, 각각의 네트워크에 있죠. 비교도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특히 이 비교에 있어서는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구성을 보면 하위정부 모형의 구성원은 누가 구성원이 돼? 의회위원회가 구성원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원이 누구야? 행정 관료지. 또 하나의 구성원이 누구야? 이익 집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위 정부 모형 또는 철의 삼각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다.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동맹적이고 호혜적이다. 이게 하위정부 철의 삼각의 성격이에요. 자, 정책 공동체는 누가 구성원이 돼? 관료와 누가 구성원이 된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한다? 정책 공동체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있죠.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지식을 통해서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이런 집단이죠. 이게 이제 정책 공동체 모형입니다. 그럼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하위정부나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나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그래? 이슈 네트워크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개방적이고 불안정적이며 다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이슈 네트워크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 것은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야.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 그러니까 항상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 것은 이슈 네트워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 것은 정책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은 거기에서 1번 한번 봅시다.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다. 옳지 않지? 정책 공동체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정책 공동체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이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건 정책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의 동기는 소유자원의 상호 의존성에 기인한다. 자, 이들이 왜 동맹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의회위원회는 뭘 가지고 있어? 권력을. 행정관료는 뭘 가지고 있어? 정보를. 이익집단은 뭘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관료와 학자들은 있죠. 교환할 자원이 있어 없어? 있지. 서로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만든 회사와 있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있죠. 관료들이 이렇게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6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고안해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자원의 상호 의존성에 기인한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정책 산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자, 봅시다 여러분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정책 공동체과 이슈 네트워크가. 정책 공동체는 정책 결정이 대단히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도 다수이고 이해관계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어떤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 지문 옳지 않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의 산출의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정책이 있죠. 산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모형이? 정책 공동체 모형의 산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을 보시면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게 기술된 것은 해서 나오는데 김영란법이라고도 하죠. 자,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3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지 원칙상.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야. 단 이것을 화환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원 및 그 배우자도 대상이 된다. 자,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있죠. 대상기관은 어디예요? 정부 있죠,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대상기관이 돼?
공직 유관단체가 있죠. 대상기관이 되지. 공직 유관단체라고 하면 어디야?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도 이 법의 대상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언론사도 포함하지. 언론사. 그 다음에 각급 학교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 있죠. 근무하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언론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저한테 해도 상관없어? 많이 가져와? 괜찮아? 안 걸려 저촉 안 돼?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해? 20만원 하든 50만원 하든 괜찮아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 그 다음에 3번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죠. 1회 100만원. 그 다음에 1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개선은 아니 됩니다. 1회 100만원, 1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사비는 얼마까지 허용돼? 3만원이야. 경조사비는 5만원이야. 선물 5만원이지. 그럼 자, 4번 지문은 3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6,000원짜리 커피를 또 접대를 받았어. 그럼 이게 독립된 것이냐 연속적인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연속적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연속관상이 있다면 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게 기술된 것은 2번만 옳게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봅시다.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정책학을 창시한 학자야. 정책학을 창시한 학자가 라스웰이야. 자, 라스웰의 정책 지향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인데 라스웰은 정책학이 추구해야 될 기본 속성으로서 의사결정은 사회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맥락성, 문제지향성,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 연구에 의한 지식을 의미하며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최적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하고 초합리성을 정책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학자는 라스웰이 아니라 드로우라는 학자예요. 드로우. 그래서 라스웰에 의해서 정책학이 창시되고 드로우에 의해서 완성이 돼. 드로우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정책학의 창시는 라스웰, 그 다음에 완성은 드로우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최종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드로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S9인데, 자, 신공공 서비스론을 NPS라고 하죠. New Public Servi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돼? 틀린 지문 찾기로 항상 뭐가 나오냐면 NPM적인 요소가 틀린 지문 찾기로 나와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등장한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에 해당하는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지문 중에서 NPM과 관련된 지문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럼 답이 될 확률이 꽤 높아. 그래서 NPS와 관련이 없는 것 이런 말 나오면 NPM과 관련된 지문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자, 여기는 국민을 뭐로 본다? 고객으로 본다. 여기는 국민을 뭐로 본다? 시민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는 행정가치로 써있죠. 뭘 강조한다? 생산성을 강조하지. 여기는 행정가치로서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공익성. 여기는 공익은 과정 설정 맥락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익을 담론으로 공익을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담론으로 공익을 결정하자. 자, 여기는 정부의 역할을, 방향키 역할을 강조하지. 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 정도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정부는 시장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방향키 역할이 충실해야 된다. 이것은 NPM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공익은 담론에 의한 결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 시민, 공동체, 정치규범 등 다양한 책임성의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료는 공공기업가가 아닌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자, 관료가 공공기업가여야 된다는 입장은 NPSM의 입장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앉아 있어요? 아니면 타율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면 어떤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지금 우리가 있죠. 이러고 있는 건 우리 공무원 채용 방식이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있죠. 거리의 문화가 조성된 거예요. 만약에 제도를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봅시다. 어떤 현상은 인간에 있죠. 어떤 의지에 의해서 빚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이 있죠.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인간에 의해서 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도로부터 있죠. 독립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지 제도에 의해서 빚어진 현상인지는 모호하다라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고, 행태론적 관점이라면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주고 이것에 의해서 이게 나타났으니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제도를 분석하자는 게 신제도론의 입장이야. 그럼 신제도론의 이쪽 연구 분파는 세 가지로 나눠지지. 어떻게 나누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신제도론의 유파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여기서 뭐 이론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입장이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야. 정치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역사적 제도주의야. 사회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사회학적 제도주의야. 자,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게임의 규칙, 룰을 제도로 보는 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이걸 제도라고 이렇게 보는 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장기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야.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장기에 걸쳐서 형성된 안정적인 무엇을 제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의 제도는 그 이전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의 제도들도 그 이전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과거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이 제도는 그 이전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분석할 때 이것에 영향을 줬던 이것과 이것을 결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돼? 역사를 조망해 가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 같은 대통령제지만 역사가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가 빚어내는 결과도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도를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결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제도라는 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안정적 무엇이거든. 그러면은 이 제도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꾸려면 바꾸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고 강력한 어떤 이 고리를 깨는 이쪽 힘이 존재해야지만이 제도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도가 변했다 손치더라도 그 속성은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 경로 의존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역사적 제도주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떨 때 언급되냐면은 제도가 변하더라도 그 힘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그 속성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경로 의존성의 논리는 서로 상이한 사회적 정치 여건 속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도가 왜 출현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해 준다.
경로우전성과 무관한 지금 내용이죠. 경로우전성은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그 제도의 힘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그 제도의 속성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 뭐다? 경로우전성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노비제도 언제 폐지돼? 감호기억 몇 년이야? 그럼 노비제도가 폐지됐는데 1900년대 초에 노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화학당, 배지학당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드라마 본 적 없어? 노비들 없어요? 있잖아요. 이상하지. 노비 제도는 폐지됐는데 왜 노비는 남아있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해주는 용어가 경로의존성이다라는 거예요. 경로의존성. 왜? 노비 제도는 수천 년 동안 시간을 걸쳐서 형성된 것이거든. 근데 그게 정부가 폐지하노라라고 하면 그 현상이 남아있진 않아요? 안 그러지. 계속 남게 돼요. 그 힘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언제까지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남았냐면 1980년대까지도 존재를 했어요. 1980년대까지도. 그래서 이게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부터 있죠. 70년이 지나도 그 힘의 속성이 계속 남아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는 그 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 룰을 바꿀 수 있다 없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형성해 놓은 룰을 제도라고 봐. 근데 이 제도가 이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이 룰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도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경로전성이라는 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이런 개념적 요소를 설명 변수로 잡고 있질 않아. 그리고 경로의존성에 대한 설명도 잘못돼 있어요. 3번에 대한 설명은 동형화라는 개념이야. 동형화.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동형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자,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를 옳게 나열한 것은 에서 나인데, 자, 지방세는 종류가 몇 개? 종류가 몇 개? 11개.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있죠. 문제를 팍팍 풀어요. 11개에서 보통세가 몇 개? 9개. 목적세가 몇 개? 당연히 11개니까 9개가 보통세, 목적세가 2개겠지. 광역시 특별시세가 몇 개? 이 11개 중에서 9개.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세가 몇 개? 9개니까 2개겠지. 도가 몇 개? 6개. 시군이 몇 개? 5개겠지. 특이한 점은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서 세목수가 작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적세 2개는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 목적세 2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 5개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적세는 광역시나 특별시나 도가 과세하는 있죠. 세금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소득세를 암기하면 그걸 제외하면 뭐가 돼? 시군세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돼. 시군세를 올바르게 마련한 것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야. 그래서 리을, 이응을 배제시켜버리면 되죠. 이 단서만 알아도 답은 나와버리죠. 리을과 이응만 배제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건, 정확히 알아서 맞추는 건 거의 드물어 찍어서 맞추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내가 시군세나 도세를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세는 2개만 암기해 두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암기해 두셔도 이런 것들은 그냥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좀 합시다.